자,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 강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형법 총론, 형법 연습 강의안을 보면은 먼저 형법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론 부분 1페이지에 보면 뭐 서론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서론 부분들은 우리가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서론 부분에 형법의 의, 죄형 법정주의, 형법 이론, 적용 부분 이런 것들은 객관식용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결국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것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다 그랬을 때 먼저 이제 범죄론 관련돼 가지고 구성요건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주체 문제겠죠. 주체, 객체, 행위,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이것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 인식 플러스 의사다. 그 다음에 고의의 이면관계로서 우리가 어떤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가 나오고, 고의에 대해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인식과 의사가 없었던, 즉 인식만 있거나 의사는 없고, 아니면 인식조차 없었지만 인식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문제 관련돼 가지고 범죄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범죄 주체는 별자리 인적 불법론, 즉 목적적 행위론을 주장하면서 인적 불법론을 주장한 이후에 계속 독일법하고 그 일본법, 한국법에서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갖는 자연인만이 범죄 주체가 된다고 봤어요. 그 때문에 자연인만이 범죄 주체가 되고, 당연히 법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학설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법인은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상가 이중분양 사건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밝혀져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객관식 용어로 나올 때는 뭐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법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헌재 불합치 결정을 받은 다음부터 법인 관련된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의 양벌 규정이 책임을 무조건 지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양벌 규정은 법인의 명책 규정을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사례형 문제로 만들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봤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통망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든가 아니면 공포심이라든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라든가 음향, 문자,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이 아니라 처벌하고 있는 규정. 우리가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정보통신망법이라고 그러죠. 자, 정보통신망법 보면은 74조 1항에 3호하고 4호가 있어요. 자, 71조 1항 3호는 뭐냐면, 3호는 그 음란한 부호라든가 문서들을 전송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호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부호 등 불안감 조성을 하는 어떤 그 부호 등을, 문자 등을 전송하는데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이미 모의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시험에 이 부분은 나왔죠. 70조 1항 4호 관련돼 가지고 문자를 통해서 뭐 협박성 문자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보내가지고 불안감 등을 유발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벌써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정보통신망법 74조, 이게 71조가 아니라 74조 1항이죠. 74조 1항이고 정보통신망법 75조에 보면 이게 양벌 규정이 있어요.
양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양벌 규정에는 이런 74조 1항의 각 호의 행위를 한 행위자 이외에 그 행위자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 등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정신보통총법법 74조 1항 뭐 3호를 위반했어요. 위반했는데 얘가 관련돼 가지고 K라는 법인 소속이에요. 자, K라는 법인 소속의 갑이 이런 문제를 했다. 그 음란한 무효를 전송했다.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갑의 범죄 행위, 갑은 당연히 74조 1항 3호 위반이기 때문에 뭐 벌금형을 물겠죠. 근데 이 K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인 K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하는데 가지고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K에 대해서 똑같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과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풀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푸는 방식을 제가 강의교환 2페이지에다가 강의교환 2페이지에 범죄 주체와 객체를 해가지고 갑의 위반 행위, 즉 갑이 이런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 갑의 위반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나눠보고, 즉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그냥 갑만 처벌하지 K법인은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업무 관련성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과연 대표자냐, 대표자 등인지 아니면 일반 종업원 등이었는지 구분하고, 대표자 등이었을 경우는 어떻게요? 대표자 등이었을 때는 바로 그냥 갑을 처벌하는 이외에 K법인도 처벌합니다. K법인도 처벌하는데 얘가 종업원 등이었다. 종업원 등했을 때는 다시 법인의 감독 의무 여부를 따져가지고 감독 의무를 다 못했다. 그럼 역시 법인을 처벌해요. K법인을 처벌하지만 법인이 감독 의무를 다 했다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논리 구조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은 요 문제가 혹시 나오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쓰고 있는 법전상에서 양벌 규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게 여기 정보통신망법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고 여전법상에도 보면 신용카드와 관련된 가맹점의 무슨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케이스로 만들기 힘들고 이 부분은 74조 1항 3, 4호가 분명히 4호 같은 경우는 이미 모의시험과 분시험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 특히 K법인의 갑이 만약에 뭐 종업원 등이었다. 그럼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하면은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문제되는 게 결국 그러면 우리가 구성 요건에서 주체 문제는 법인의 처벌 문제, 그다음에 객체 문제는 우리가 총칙상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객체는 형법 각칙에 개별적인 범죄들이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칙에 나와 있는 객체들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단지 뭐 객체가 없는 범죄들도 있죠. 퇴거불응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정도만 이해는 될 것 같고, 자 이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이 행위 결과가 있는데, 자 이 행위와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형법상 행위는 우리가 자기와 부작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자기와 부작위로 나눌 때 자기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 부작위는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형법상의 대부분의 범죄는 자기범의 형태로 되어 있죠. 즉, 형법에서 뭐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살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죽임으로써 살인죄가 성립하듯이 대부분의 범죄는 자기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기의 형태로 되어 있는 범죄들의 내용들, 이 자기의 내용들은 뭐요? 자기의 내용들은 전부 다 형법 각측에서 설명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작위에 관련된 부작위의 내용들은 어디서 설명하냐? 이것도 역시 부작위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형법 각측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부자기범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뭐냐? 이 자기범과 부자기범을 논할 때 자기범이라고 하는 건 형법상 금지되어 있는 금지기범을 자기의 형태로 위반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자기범이라고 그래요. 자, 부자기범은 형법에서 요구하고는 요구규범을 부자기의 형태로 위반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부자기범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범이든지 부자기범이든지 이렇게 진정자기범, 그 일반 자기범, 진정 부자기범 이렇게만 넣으면 되는데 이 부자기의 형태로 금지기범을 위반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게 금지기범을 부자기의 형태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금지기범은 대부분 다 하지 말라는 건데 하지 말라는 걸 위반하는 건 대부분 다 함으로써 위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가만히 있음으로써도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부진정 부자기범이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 부자기범과 부진정 얘를 진정 부자기범 얘를 밑에를 부진정 부자기범이라 하면은 부자기로 위반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다? 요구 규범을 부자기로 위반하는 거 진정 부자기범. 금지 규범을 부자기로 위반하는 거 부진정 부자기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금지 규범이라고 하는 이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방법은 자기로도 위반할 수 있고 결국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건 이렇게 부자기로도 위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다시 옆으로 설명하면은 자, 우리가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방법 중에 자기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작위로도 위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다는 살해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살인죄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자기범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금지 규범을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위반한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기와 부자기를 똑같이 평가할 수 있어야죠. 금지 규범에 위반했다는 거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기와 부자기를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수호를 동원하면 자기는 어떤 것이 1이다. 근데 부자기는 자기만큼의 어떤 에너지 투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5 정도로 본다. 자, 그럼 여기다가 0.5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이 추가해 가지고 뭔가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추가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부자기와 추가된 요 요건이 충족되면 0.5와 0.5가 플러스 돼가지고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거다. 요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형 문제로서 대부분 나오는 것이 진정 부자기범은 시험 문제 안 나오죠. 보통 부진정 부자기범만 시험이 나오는데 부진정 부자기범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따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체계들을 보겠지만은 부진정 부자기범을 논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건 바로 이렇게 이 부자기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죽이지 않고 행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부자기를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뭔가 요건이 더 필요하다. 이 요건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증인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행위정형의 동치성 아니면 실행행위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이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이 부자기와 결합해가지고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거다. 요 뭐 구조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기범에 대한 사례형을 푼다. 그럼 사례형을 푸는 건 대부분 다 배점이 어디 있느냐? 이 보증인적 지위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보증인적 지위 문제와 그다음에 실행행위의 동치성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로 딱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부작위범의 시험 문제 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 쓰려고 그러지 말고 다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뭐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보증적 지위는 어떻게 발생했다. 그다음에 실행행위의 동치성은 어떻게 인정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이제 부작위범도 고의범이기 때문에 부작위범의 고의를 논하고 나서 이 두 가지를 논하면 기본적으로 배점되어 있는 점수에 대해서 거의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그럼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논하기 전에 우리 형법 18조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 형법 18조가 바로 부작위범이에요. 부작위범인데 이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18조는 우리가 실제로 부작위범이라 써있지만 이건 뭐다? 진정 부작위범을 설명한 거다?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부진정 부작위범을 설명한 것이 18조의 의미라는 겁니다. 혹시 뭐 한양대학을 나오셨거나 뭐 한양대학에서 오영곤 교수님한테 배웠던 사람이 있으시면은 아니면 오영곤 교수님의 책을 보면 모르겠지만 좀 전에 오전에 보니까 오영곤 교수님이 유기천 법률상을 이번에 수상하셨던데 정년퇴직을 맞이하셔가지고 좋은 상 받으셔서 뭐 기쁜데 오영곤 교수님이 교재에서 자기 교재에서 이 18조는 진정부작위범도 포함한다고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근데 그 부분만 설명하고 아무도 이렇게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조는 그냥 부진정 부작위범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 부작위범 관련돼 가지고 이 진정 부작위범 그럼 18조가 근거 규정이 어디냐? 이 진정 부작위범 다 어디 설명돼 있어요? 이거는 각칙에 형법 각칙에 다 설명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조는 당연히 부진정 부작위범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18조의 특징이 뭐냐? 18조의 특징은 그 위험 발생을 위험 발생 방지 의무가 있는 자. 자, 방지 이렇게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18조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위험 발생 방지 의무자 이외에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즉 선행 행위자죠. 원인 제공자가 이 위험 발생 방지 의무가 있는 사람의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더 다수혈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선행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을 발생시켰다. 그럼 그 발생시킨 위험을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여러분들 쉽게 보면 이 안에 포함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위험 발생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 18조의 의미는 위험 발생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런 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어떤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방지 의무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은 다 신분범이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있는 사람, 즉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 안 했다면 다 무조건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뭐가 필요한 거다? 그런 의무를 방지할 의무가 결과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해가지고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 근데 이 결과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결과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침해범에서는 뭐예요? 이건 법익 침해를 말하는 거고 자 위헌범에서는 이 위헌범은 구체적 위헌범을 말하는 거죠. 이 위헌범에서는 결국 위험의 발생이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결과 발생이 있어야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을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결과가 없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과 발생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작위범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로서 좀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것 관련돼 가지고 각각의 범죄 성립 요건을 논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진정 부작위범이든 부진정 부작위범이든 공통적으로 논하는 부분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구성 요건
이 정도에 가서 위법성 책임이 있다 할 때 진정 부작위범이든 부진정 부작위범이든 다 전부 다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자, 둘 다 움직이지 않는 부작위로 인해서 어떤 규범을 금지 규범을 위반하든 아니면 요구 규범을 위반하는 건데 진정 부작위범이든 부진정 부작위는 행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부작위범 논할 수 있지 일반적 행위 가능성조차 없었다? 그러면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정 부작위범이면 부진정 부작위범은 구성 요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자, 주체는 뭐예요? 주체는 이제 진정 부작위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체는 진정 부작위범 같은 경우는 각칙에 다 규정돼 있어요. 각칙에 규정돼 있는 게 진정 부작위범이죠. 자, 근데 이제 객체와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뭐예요? 이거는 신분범화 됐죠. 신분범화 됐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자, 즉 위험 발생 방지 의무자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로 객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교과서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면 객체와 관련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객체는 다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논할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는 결국 다 부작위죠. 자, 행위는 기본적으로 부작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부작위, 그 다음에 여기서의 부작위, 즉 진정신분법에서의 부작위와 부진정신분법에서의 부작위가 논의되는데 진정신분법에서의 부작위는 뭐냐? 진정신분법에서의 부작위라고 하는 건 이 부작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이 부작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구성요건적 상황은 어디 나오냐? 이건 형법 각칙에 다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퇴거 불응죄는 집주인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다중불해산자 같은 경우 해산 명령권을 가진 공무원이 해산하러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각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작위는 어떤 부작위가 되냐? 요구된 행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부작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작위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행위의 부작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뭡니다? 세 번째로 부작위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진정 부작위 범에서의 부작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이것도 역시 다 각칙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건이 인정되면은 진정 부작위 성립된다. 퇴거 불응죄, 집주인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요구된 행위가 뭐예요? 지부 그 주거권자의 주거에서 나가라는 거죠. 그런 나가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작위가 있어야 되고 개별적 행위 가능성은 뭐냐? 얘가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다리에 쥐가 나거나 아니 마비가 와서 못 나갔어. 그럼 그럴 때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작위 보면서는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 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과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부 교재 등에 그 개별적 행위 가능성 여부가 논의가 되는데 교재들에서 논하고 있는 행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행위와 관련된 행위 가능성은 다 개별적 행위 가능성, 그 개인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냐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판례 입장에 의하면은 개별적 행위 가능성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판례는 이따 실행행위의 동치성 아니면 행위정행의 동치성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 기준을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진정 부작위범은 뭐냐? 부진정 부작위범. 이때 부진정 부작위범도 똑같이 여기 말한 것처럼 구성 요건적 상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구된 행위에 부작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부작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 요건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냐? 진정 부작위범은 형법 각칙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칙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딱 나와요. 쉽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진정 부작위범은 금지규범을 갖다가 부작위로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 요건적 상황이라는 게 법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요건적 상황을 판단하는 게 있어서 자, 결국 결과 발생에 위험이 있는 경우, 결과 발생에 위험이 있을 때 구성요건 상황이 발생된다. 즉 이걸 다른 말로 법익침해 위태하라는데, 그런데 이런 법익침해 위태하가 있는 상황이 바로 구성요건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부진정 부작위범 대표적인 예로 아들내미가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그 앞에서 보고 안 구했어. 물에 빠졌는데. 근데 아들내미가 물에 빠졌는데 얘가 국가대표급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생명 침해 위험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땐 구성요건적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죽음 익사하기 직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 즉 법익 침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성요건적 상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요구된 행위의 부작이라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 부진정 부작이면 금지규범을 위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금지규범이라고 하는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는 요구된 행위의 부작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지 그 요구된 행위라는 것이 법전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뭐다? 얘네는 형법 각칙에 형법 각칙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금지 규정이죠. 금지 규범에 이것이 관련돼 가지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규정이 있잖아. 요구된 행위가 뭔지, 요구된 행위가 뭔지, 이 요구된 행위에 대해서 각칙의 규정이 있는데 부진정 부작위범 관련돼 가지고 각칙, 즉 금지 규범에는 이러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만 돼 있지. 살해하지 말라, 상해하지 말라, 폭행하지 말라, 재물을 절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고 하라고만 돼 있지.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규정이 각칙상에 없기 때문에 이 요구된 행위와 부작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돼 아까 봤던 것처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부작위가 자기하고 똑같이 평가되기 위해서 즉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이 부작위와 이 부작위가 자기와 똑같이 평가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요건 즉 보증인적 지위와 그다음에 실행행위의 상응성, 뭐 실행행위의 교제의 뭐 동치성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교재에서는 또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실행행위의 동가치성이라는데 그걸 작년에는 행위정형의 동치성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실행행위의 동가치성 아니면 상응성, 동치성 요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요건들이 있다면 얘 0.5 플러스 얘 0.5가 포함돼 가지고 결국 1이라고 하는 자기와 똑같이 평가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별적 행위 가능성 문제는 바로 각칙에 관련돼 가지고 똑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증인적 지위하고 보증인적 의무는 같아야 달라요. 어? 당연히 다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지위와 보증 의무 이건 뭐 다른 말로 자기 의무라고도 하는데 자기 의무는 다른 거예요. 자, 보증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증인적 지위를 갖게 하는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 보증인적 지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보증인적 지위가 있으려면 이 피해자가 행위의 객체가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 위험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런 위험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 피해자가 위험 상황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 행위자한테 그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보증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무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보증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사태를 전체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배하고 있어야 함. 이것이 기본인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옛날 교과서 애들에는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세 가지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 의무다. 라고 해가지고 보증 의무만 설명해요. 이거는 크게 논의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 그다음에 행위자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건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 설명 안 해요, 오히려. 자, 이걸 설명 안 하고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다?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 의무만 있으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민법을 배웠으니까 소유 권리와 권능을 알죠? 네? 여러분 민법 배웠으니까 그 권리와 권능을 알듯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권능 세 가지 권능,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증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중에 보증 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보증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가 인정되기 위해서 여기에 보증 의무가 필요하다. 즉 자기 의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교재에 따라 가지고는 보증적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로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여기다가 형식설, 그다음에 실질설, 결합설을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 의무가 필요하고 이 보증 의무를 인정하는 견해로 형식설, 실질설, 결합설이 대립다 이렇게 논의하는 교재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 의무가 필요한다. 근데 교재에 따라 가지고 이 형식설, 실질설, 결합설을 보증적 지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도 하고 교재에 따라 가지고는 보증 의무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설은 뭡니까? 보증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보증 의무, 즉 보증적 지위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 신의칙, 뭐 신의칙까지 안 가더라도 법령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선행행위로 인정된다. 그런 형식에 딱 이런 형식에 있는 행위들은 보증적 지위가 인정된다. 보증 의무가 인정된다 하는 게 형식설이고 실질설은 그렇게 형식적인 내용으로 판단하면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고 또 필요한 부분은 못 들어갈 수 있다. 보증적 지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무를 어떤 위험을 관리하거나 하는 안전 의무라든가 아니면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 보호 의무를 구분해 가지고 그런 보호 의무 있는 자 아니면 그런 안전 의무가 있는 자가 보증적 지위가 있고 보증적 의무가 있고 그런 보증적 의무를 갖는 사람이 보증적 지위를 갖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결합설은 뭐예요? 결합설은 보증적 지위든 보증적 의무든 그거를 인정하는 데 있어 형식적으로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 판례 같은 경우는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까지도 인정된다. 근데 그 내용은 뭐다?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보증적 지위나 보증 의무가 인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보호 의무 또는 안전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만은 보호 문제, 안전 문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보호 의무라고 쓰면 된다 그랬죠.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거는 보호 의무에 해당하므로 보증 의무가 인정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전 의무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른이 딱 봤을 때 완전히 이건 안전 의무다. 즉 어떤 사람이 불을 냈는데 불을 꺼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럼 그거는 보호 의무보다는 안전 의무겠죠. 그런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 다 보호 의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호 의무를 본다면은 뭐 어느 학설에 가든 여러분들이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시중에 우리 이제 각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들은 너무 거기에 천착하지 말고 이런 큰 틀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증인적 지위나 보증 의무를 보면 돼요. 근데 작년도 시험인가? 작년도에 변시, 올해 시험 변시 말고 작년도 변시의 출제 기준을 보니까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달라진 게 출제 기준이 아니라 채점표에 보면은 이 보증적 지위를 언급하면서 보증적 지위를 어떤 이유에서 언급하면서 보증은 의무도 같이 써주라고 돼 있어요. 채점 기준에. 그러니까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는 게 뭐 2점. 그다음에 보증 의무는 어떻게 발생했느냐, 보증 의무의 내용이 뭐냐, 이것이 안전 의무냐, 아니면 보호 의무냐, 이걸 쓰는 게 2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교수님도 있지만 그냥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의무가 같이 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실행행위의 상응성, 동치성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자, 이 부분은 결국 잠깐만 지우기. 자, 여기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실행행위의 상응성 아니면 뭐 행위정의 동치성, 실행행위의 뭐 동치성, 상응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자, 이 부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작이라는 것이 자기와 똑같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이런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작이만이 자기와 똑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게 이런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작위가 이 자기와 똑같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하나 더 필요한다. 즉 실행행위의 상응성이라고 하는 거, 실행행위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자 순수한 결과야기본과 행태 의존적 결과범으로 나눠가지고 다수의 입장은 뭐냐? 다수의 입장은 순수한 결과범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으면 그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범죄가 순수한 결과범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 같은 경우 사람을 적극적으로 찔러 죽이는 자기행위가 있다. 살인행위가 있고 가만히 보증인적 사람을 죽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보증인 의무가 있는 사람, 보증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죽게 했다는 부작위 가만히 있었다 했을 때 그 죽었다는 결과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죽였냐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범죄들. 그런 건 순수한 결과범이고 이러한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뭐요?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이 상응성이라고 하는 거. 상응성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근데 행태 의존적 결과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행태 의존적 결과범이라는 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을 했느냐.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죄. 그게 행태 의존적 결과범이고 대표적인 것이 사기죄 같은 경우입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기죄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상응성을 요구한다. 해야 된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에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쓴 게 통설적 입장인데 대법원 판례는 우리 판례는 이제 순수한 결과범이든 행태 의존적 결과범이든 뭐다? 둘 다 당연히 상응성이 필요하다. 즉 범죄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필요하다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한국 판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작위범 논할 때 반드시 논해야 될 게 뭐예요? 부작위범 논할 때 이 부작위 이 부작위가 자기하고 똑같이 평가되기 위해서 보증인직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실행행위의 동치성, 실행행위의 상응성, 이 상응성이 있었는지 요 두 가지만 언급해주면은 이 부작위와 부진정 부작위면 부작위는 자기 범에서의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판례가 이때 상응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 판례가 제기하는 기준은 할 수 있었음에도 쉽게 결과 방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그냥 부작위범이 이때는 그냥 그 부작위범에서 말하는 부진장 부작용에서 말하는 상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여기서 쉽게 결과 방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상황성이 인정된다고 판례가 판단해요. 근데 이 기준은 뭐예요? 이 기준은 개별적 행위 가능성에서 즉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이라면 실행행위의 상황성이 인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인정되면 당연히 개별적 행위 가능성은 당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말할 때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연결된 부분은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증적 지위와 실행행위의 상성, 실행행위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만 써주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요 내용들을 잠깐 보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주체, 객체, 행위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결과가 필요하죠.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진정 부작위 보면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를 필요하는 결과범위라는 겁니다. 진정 부작위 보면 다 거동범위죠. 부진정 부작위 보면 다 거동범위에 반해가지고 이 지금 저기 뭐야 이 부진정 부작위 보면 다 결과를 요구하는 결과범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행위와 부작이라는 행위와 결과가 필요했다. 자, 결과가 필요했는데 이 둘 사이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인과관계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과관계가 당연히 필요하다. 요즘 이제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는데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올 부분은 아니죠. 이 인과관계가 판단하는 걸 학자들은 객관적 귀속 이론에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과실범에서 말하는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을 여기다 그냥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교수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 논의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교수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논문으로 이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고 아직 시험에 나오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행위와 결과가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 관련돼 가지고 그럼 결과 발생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부작위 행위가 있었고 그 부작위의 행위에 의해서 연결돼 가지고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부진정 부작위면 기술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문제되는 게 만약에 결과가 없었다. 그럼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미수 문제가 되죠. 아니면 인과관계가 논의되지 않았다. 그때도 역시 결과적 부진정 부작위범의 미수범이 논의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거 시험에 모의고사에 한번 뭐 얼핏 비스무리하게 나왔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출제한 사람이 그걸 잘 모르고 내는 것 같고 그냥 요 정도의 미수범 문의도 될 수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것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그러면 이제 너무 일로 갔는데 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됐을 때 객관적 부진정 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다 인정된다. 그러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당연히 고의라고 하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가 되는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과실범으로 논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실에 의한 부진정 부작위범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요. 우리가 단지 자기범과 부자기범에서 행위가 자기냐 부자기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구성하는 논리 방식이 다를 뿐이지 여기도 역시 과실이 있을 경우 인식만 있고 의사가 없거나 인식만 있었던 경우 즉 부진정 부자기범에서도 과실에 의한 부진정 부자기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논의를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과실에 의한 부진정 부자기범은 아마 시험 문제 내려고 해도 못 낼 겁니다. 뭐 아직 논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럼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독자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냐? 여기에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는 다 인정이 돼요. 사유가 여기 다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는 게 바로 의무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무의 충돌을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긴급 피난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긴급 피난을 배우고 나서 배우는데, 그때 의무의 충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일반적인 자기범에서의 의무가 충돌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 부자기범에서의 그 자기 의무가 동일한 자기 의무가 두 개가 이상 충돌할 때, 그때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고 그거는 부진정 부자기범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들을 이 앞에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논의상으로 다 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례형 문제를 풀면은 여기 이제 부작위범을 설명할 때는 제가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논했어요. 근데 사례형 문제 풀 때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먼저 논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먼저 논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수범의 구성요건을 논할 때는 미수범에서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먼저 논하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논해야 됩니다. 부작위범도 똑같아요. 왜? 미수범은 겉으로 발생된 결과가 없어. 외부적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어떤 범죄의 미수범을 논하기 때문에 결국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먼저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작위범도 똑같아요. 부작위범도 외부적 사태의 변화는 있었는데 얘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안 한 행위를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관적 구성요건을 먼저 논의하고 나서, 이것이 만약에 살인죄 구성요건이다. 그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 요소를 논의해줘야 되고, 이것이 유기치사죄 구성요건이었다. 유기죄 구성요건이었다. 그러면 유기죄 아니면 유기치사죄 구성요건에 관련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범이든 아니면 미수범이든 사례형 문제 쓸 때는 주관적 요건들을,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먼저 논하고 써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나 더 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 더 논의해야 될 것이, 아까 여기서 이 윗부분에서 여기 보면 행태 의존적 결과 보면 사기죄가 있다 그랬죠. 이 행태 의존적 결과 보면서 사기죄가 있다 그랬는데, 이 사기죄와 관련돼 가지고 논의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잔전사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잔전사기 문제는 왜 논의되냐? 우리가 부작위범, 뭐 사기죄 같은 경우는,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기망, 착오, 처분행위, 그다음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이전, 라고 하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물론 이것 관련돼 가지고 확설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그러고 판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사기죄에서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망의 행위에 의해서 이런 행위들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재산이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려고 하는 했다고 하는 결과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전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런 수단에 의해서,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전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태의존적 결과범위라고 그러고, 이 기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기망이라고 하는 자기에 의한 기망, 그다음에 부자기에 의한 기망으로 나누죠. 자기에 의한 기망은 명시적 기망, 묵시적 기망으로 다시 나눕니다. 자, 여기서 명시적 기망이란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거야. 뭐 말로든 언어로든 뭐 행동으로든 적극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이게 명시적 기망이고, 묵시적 기망은 내가 말로 속이진 않았지만 어떤 행위로 통해 가지고, 즉 설명 가치 있는 행동,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망은 이 자기에 의한 기망은 이런 기망에 의해서, 이런 기망 때문에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뭐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명시적으로 뭘 말하지도 않고 묵시적으로 뭘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뭐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방 스스로가 뭐요? 상대방 스스로가 이미 이걸 좀 뒤에다 쓰면 상대방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적극적 행위라든가 아니면 소극적 행위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 착오에 빠져 있는데 나는 부작위했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로 엮으려면 이 부작위가 어떻게 돼요? 이 부작위가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그 부작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작위 이 부작위자 부작위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이 부작위는 결국 행위자에게 보증인적 지위와 실행행위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가만히 있던 부작위를 적극적으로 움직인 자기와 똑같이 이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얘가 1이다. 그럼 뭐요? 이 부작위가 0.5고 그다음에 이 보증적 지위와 실행행위 동치성이 있을 때 0.5가 있을 때 가만히 있었던 행위를 적극적으로 움직인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결국 이 행위 앞부분에 있었던 이런 자기라는 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야 되는데 얘는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지만 최소한 이 행위와 이 행위에서는 인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뭐다? 그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이것이 이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 관련돼서 문제되는 게 바로 잔전사기죠. 이 잔전사기는 뭐냐? 결국 잔전사기는 얘가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거슬러 받았어. 뭐 5천 원을 거슬러 뭐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케이스지만 5억 4천만 원을 거슬러 받 어 5억 4천만 원만 더 받으면 돼. 5억 4천만 원만 더 받으면 돼. 상대방이 5억 4천만 상대방만 받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5억 5천을 줬어요. 그럼 나는 1천만 원을 더 받은 거 아니야. 현재 1천만 원 더 받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가지고 계산을 잘못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가지고 많은 돈을 거슬러 줬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많은 돈을 거슬러 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상대방한테 돈 많이 나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는데 이 돈을 돌려드릴게 하고 줘야 될 의무가 있냐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보증적 지위와 실행행위의 동치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은 그 사람한테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돼서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기자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자 성립하지 않고 단지 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내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냥 점유이탈물 횡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잔전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되고 그 잔전사기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그 강의관 5페이지에 소위 잔전사기라고 해서 설명되어 있죠. 즉 잔전사기 관련돼 가지고 자 돈을 받을 때 돈을 수령할 때 수령 시에 알았다. 수령 시에 알았다 그러면 이미 어 많은 돈을 내가 거슬러 받고 있다. 이걸 알았다면 이때는 뭐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다면 나한테 보증인적 지위와 줄여가지고 상승성이 인정되느냐. 즉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견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견해는 뭐예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건 바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보증인적 지위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점유유탈물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는 건 뭐냐? 이 보증인적 지위는 앞에서 봤지만 법률행위, 법률, 그다음에 계약, 선행행위, 그다음에 조리, 신의 측에서 인정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많이 거실러 줬다는 거 알았다면 돌려줘야 될 의무는 뭐다? 그거는 신의 측 또는 조리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사기자가 성립한다고 해요. 이렇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런 신의 측이나 조리에 의해서 상대방이 돈을 많이 거실러 줬을 때 내가 돌려줘야 될 어떤 보증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때는 점유탐물 형량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뭐 경북대학의 김성경 교수 같은 경우가 이제 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록 신의 측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바로 사기자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측이 인정된다는 건 보증인적 지위만 인정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데 인정된다고 바로 사기자가 인정될 것이 아니라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고 상응성도 인정돼야 된다. 상응성도 인정돼야 되는데 거스름 돈을 많이 거실려 받은 것, 이 상황성을 갖다가 바로 상황성을 판단하는 것을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가 이로 나눠놓고 여기서 중요한 게 돈을 많이 거슬러 받다는 결과는 남았다. 그렇다면 이거는 인정된다. 이거는 인정되지만 상황성 요건에서 행위 반가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요건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 착오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상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시험 문제는 지금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가지고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자가 성립한다. 그거 하는 것이 변호사 시험 본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잔전사기는 지금 한 번밖에 안 나왔죠. 변시 본시험에. 잔전사기 관련된 이런 건데 또 나온다면 이거가 똑같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경우에 있어서 사기죄를 성립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더 가벼운 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논해봐라 했을 때는 이 상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탈물 횡령이 인정된다 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해두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강의 위원 박스에 5페이지 보면 소위 잔전사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 그래가지고 그 박스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게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고지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즉 보증인적 지위와 말하는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상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상응성은 인정되려면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거실러 받았다는 결과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것이 나쁜 행위라고 하는 행위 반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부작위범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다 논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작위범이 시험 문제 나온다. 부작위범은 언제든지 잘 나와요. 배점이 뭐 10점 전후로 나오는데 모든 배점이 뭐 꼭 일정하게 나오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10점짜리 배점이 나온다. 그러면 부작위범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일 처음에 봤던 거 관련돼 가지고 요 논리 구조, 이 논리 구조에 의한 요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아, 부작위범이 났다? 그럼 보증적 지위, 보증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보증인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고 그 보증인 의무 때문에 보증적 지위가 인정된다 논하면 되고 실행행위의 동시성이 있어야 된다. 판례에 따르면 실행행위의 동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실행행위 동시성이 인정된다. 요 두 가지만 제대로 언급해주면 배점되어 있는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잔전사기 관련돼 나왔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지금 요거까지가 시험 문제 나왔지만 요거까지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논의해두면 뭐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마치고 부작위범에 관련된 사례 문제 풀이 5페이지부터 나오는 사례 문제 풀이는 좀 쉬었다가 지금 뭐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15분 정도 쉬어가지고 4시 25분부터 사례 문제를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